플랫폼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콘텐츠들을 유통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유통하고 어떻게 보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김상철 교수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하는 질문이고요. 플랫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차역에서 기차가 이제 머물다 떠나는 그런 정거장 기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성들의 하이힐 구두를 얹어놓는 그런 기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학문적으로 의미할 때는 다양한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미디어리라는 의미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잇는 그런 중개상을 의미를 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운영체계처럼 여러 소프트웨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이 플랫폼이 약간의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생산자가 있고 한쪽에는 이것들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나 시청자,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다양하게 큐레이션도 해주고 뭐 가격도 매기고 다양한 형태로 추천도 해주는 이런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디지털 생태계 아니면 인터넷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중요한데 토종 플랫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외국 거 쓰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 걸 꼭 써야 될까요? 이게 국뽕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저도 지금 양복을 입었는데요. 양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한복을 찾기도 합니다. 영화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상당히 우리가 즐기지만 명절에는 한국 영화를 보는 또 풍습이 있습니다. 디지털 생태계로 넘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구글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로 검색을 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쓰게 됩니다. 이 노란색 이 표시가 있죠. 일상적인 플랫폼이 돼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카톡으로 주문을 하고 게임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게 되는 카톡은 일상 속의 어떤 생활 기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네이버나 아니면 카톡 같은 토종 플랫폼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른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문화 제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방어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들어갈 때 경제적으로 침략도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현상 우리는 문화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인터넷을 통한 문화 침투의 천병을 우리는 플랫폼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는 해외 플랫폼을 쓰게 되고 그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의 생각이나 외국의 문화가 그냥 걸러지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해외 앱스토어를 통해서 해외 콘텐츠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해외 생각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다음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플랫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문화적인 자산이나 콘텐츠들을 세계 시장에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엔진이 된다, 유통 창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영화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을 통하게 된다면 많은 수익들이 그쪽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를 쓰고 사실은 남 좋은 일 시켜주게 되는 거가 되겠죠. 오징어 게임의 예를 들까요? 제작비 250억이 들어서 수익이 1조 원 가까이 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넷플릭스가 투자하게 되고 그다음 넷플릭스가 유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작에 들어간 실소요액 250억만 벌었고 나머지 1조 원 가까운 그 수익을 전부 다 넷플릭스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유통했다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플랫폼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콘텐츠들을 유통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유통하고 어떻게 보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악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영화도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웹드라마도 그렇고 상당히 문화적인 그런 창작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창작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IP, 지적 재산권으로 만들어져서 뭐 원소스 멀티유스에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고 경제적인 효과를 이어지려면 세계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우리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문화 선진국, 경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종 플랫폼은 로컬 콘텐츠가 세계 시장으로 가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토종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세계 속에서의 디지털 헤게모니 전쟁 속에서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무기인 겁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 속에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그런 싸움은 안보 싸움이기도 한데 경제적인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자기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얀덱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점점 위치는 약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도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일정 부분을 방어를 잘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도 나가려는 도약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런 디지털 경제 속에서 헤게모니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미국, 중국 한쪽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만의 제3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경제적인 아니 안보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우리만의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계 속에서 나라는 작아도 자기만의 길을 가는 나라들이 핵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핵 자주권을 갖듯이 디지털 플랫폼을 가진 나라들은 디지털 플랫폼 자주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 보유국은 핵 보유국처럼 자주적인 국방이나 안위 이권을 갖는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종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종 플랫폼을 꼭 가져야 되고 또 부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은 잘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기도 하고 못하고 있기도 한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검색 플랫폼은 토종이 잘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시장 점유율 한 60, 70% 정도 가지면서 선전해왔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말로 우리 컨텐츠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죠. 모바일 메신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많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기여를 해왔고요. 9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OTT로 넘어가게 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넷플릭스가 1등을 하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반 이상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몇 개 되는 OTT들은 2, 3등으로 전락을 했고 중요한 거는 몇백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 넘어서는 전혀 점유율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셜미디어는 어떨까요? 싸이월드 이런 것들은 다 죽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전부 다 뭐 별그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외산 소셜미디어들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앱스토어는 당연히 구글과 애플이 다 지배적이고요. 앱스토어를 이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컨텐츠들의 관문을 이들이 갖고 있고 30% 수수료를 이들이 다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모바일 경제를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법까지 만들었지만 구글은 이걸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우리가 내준 부분도 있고 한국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과 토종 플랫폼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어떤 전쟁터인데요. 이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토종 플랫폼들은 덩치가 되게 작아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30분의 1, 4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질적인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플랫폼은 양쪽을 이어주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처리하고 이걸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이런 식의 컴퓨팅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투자도 적고 이걸 고도화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카톡 같은 사고가 일어났고 사고가 한번 나면 우리의 일상에 지장을 받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나 우리는 내수형이라는 또 한계도 있습니다. 웹툰 말고는 거의 세계 시장에 나간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플랫폼이 여러 영역에 진출하고 생활을 돕다 보니까 전통 산업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뭐 타다와의 갈등이라든가 뭐 로톡 변호사 이제 업무를 하게 되니까 변호사들과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또 의사들과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게 또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 때문에 플랫폼을 규제해야 된다는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각 부처에서 또 추진이 되면서 우리는 플랫폼이 뜨거운 감자처럼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 이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플랫폼을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면은 유럽같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플랫폼이 없어서 중국이나 미국의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로 막는 이제 유럽같이 한심한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플랫폼을 강하게 만들어서 결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고 세계 시장에 내보내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토종 플랫폼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요? 플랫폼 자체가 이제는 우리를 역차별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의 논리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그런 토종 플랫폼의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애국심에 호소하지 말고 본연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조련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양성하고요. 백엔드에 좀 투자하는 그런 노력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각 같은 데이터 센터를 미리 좀 투자하고 여기에 선도적으로 투자한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고 카카오도 최근에 이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 책임이 되게 중요해요. 사회적인 갈등은 당연한 건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회피해 왔거든요. 선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고요. 전통적인 산업 아니면 뭐 중소상인들, 이용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서 ESG 경영을 조금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이용자들도 신뢰를 보내주고 정부나 국회도 뭐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고 플랫폼을 좀 더 키워주고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한국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토종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블라인드 같이 미국 시장에 가서 살아남은 사례도 있고요. 또 웹툰 같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나가서 도전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에 가서 도전하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플랫폼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플랫폼이 나간다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컨텐츠도 나머지 다른 산업들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다른 이제 부분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먼저 나가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플랫폼의 지배력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디지털 경제를 이끌고 있고요. 중국은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플랫폼 자치를 자국 내에서 만들고 있고 다른 플랫폼들이 못 들어오도록 강력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 양국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그래서 어떻게 뭐 G2,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G2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은 강력한 오프라인 국가, 연합 국가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미국 플랫폼을 쓰면서 이거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국의 플랫폼이 있는데 왜 자꾸 규제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의 플랫폼을 좀 키우고 육성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경쟁하면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가 전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IT 코리아라는 비전을 가지고 IT를 통해서 수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전략을 해왔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팔아서 부가가치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고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를 추구할 때가 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적인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될 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세계 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이게 저희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보고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제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IT 강국을 잇는 디지털 플랫폼 강국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디지털 플랫폼을 키워서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진국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어떻게 왜 디지털 강국이 되어야 되나 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